오하이오 서프 타임즈 2024년 2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에서 미중보다 숨은 대국 일본이 신뢰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커리어 재팬에서 보도를 했는데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했습니다. 숨은 대국 일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본은 많은 동남아 아시아 국가의 자본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요도는 경합하는 대국에도 뒤지지 않는다. 10년간 동남아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은 미국이 2,090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1,980억 달러, 중국이 1,060억 달러, 중국보다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정부와 정치인들은 동남아를 중국의 확장주의에 대한 방파제로 여기고 있다. 2023년 12월 16일 부터 18일에 걸쳐 도쿄에서 일본 아시안 우호 협력 50주년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아시안 가맹국 9개국과 동티모르의 정상들이 방일했다. 그래서 이런 일본 아시안 우호 협력 50주년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극복할 수 있었던 부정적 유산이었다는 데 근거를 하고 있는데 1977년 후쿠다 전 총리가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기반으로 한 동남아와 일본의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선언했다는 거죠. 일본은 예의 바른 대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스스이라는 사람은 일본이 본질적으로 친절한 나라라는 것은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썼다. 일본이 그 동남아까지 이 식민 정책을 해서 그 점령들을 했었죠.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엠마 상렉 에이버리는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성공은 일본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소프트와 하드의 조합이라고 아시아 금발 은행에도 가장 큰 자금을 출연한 것도 일본이고 또 최근에 그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 협정 CPTPP 및 지역적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는 최근 최대의 두 개의 다자간 무역 협정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게요.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로, 상하수 처리 시스템, 발전소 등의 인프라다. 2000년 시점에서 아시안 10개국의 GDP 합계는 일본 실질 GDP의 30%에 불과했었는데 2022년에는 72%까지 상승했다. 또 개발 원조에 관해서도 경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나오네요. 한국이 강력한 공유국이 되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독자적인 원조 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사업가는 일본 기업이 너무 신중하다고 말한다. 중국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자본 이익률이나 얼마나 빨리 이익을 내느냐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일단 그 규모를 키우는데 중국은 그동안에 신경 썼다는 거로 들리네요. 그래서 수출입 총액을 보면은 2010년에 일본하고는 2190억 달러인데 중국은 2360억 달러였고 2022년에는 일본이 2690억 달러인데 중국은 7220억 달러까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대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베 신조 총리의 지도 아래 일본은 자위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중국의 팽창주의를 두려워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안전보장 동맹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일본은 베트남 외교상 최고의 외교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그러나 어려운 측면도 점점 생기고는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 일본이 대국이 된다는 소리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참 듣기가 거북한 얘기죠. 그 일본의 과거 역사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나 이 지정학자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학자도 향후 각자 도생이라는 세계 그 상황이 될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그 대국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봐서는 역사는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 한반도가 좀 더 우리가 그 국뽕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가 좀 더 통일이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세월이 있어가지고 이 경제 강국이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욕망 또는 야망, 한국이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을 자극하는 이런 뉴스가 되겠네요. 어, 1000만 도시였는데 940만 명 손도 깨진 서울. 원인은 비싼 집값이다. 어, 그 출퇴근 시간을 그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철도 이런 거를 계속 확장하는 것도 그 도움이 됐을 거예요. 서울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것도 뭐 교통 내지는 여러 가지 그 또 그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는 거는 가능한데 대부분 일자리가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은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 전철이라든지 지금 발표된 GTX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좀 분산을 좀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비싸서 좀 더 싼 주변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뭐 도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그리고 직업, 교육 이후로 또 서울로 전입되는 인구도 많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호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OECD가 한국 2024년 전망을 2.3%에서 2.2%로 하향을 했습니다. 물가 전망은 2.7%그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올해도 뭐 우리가 그 뭐 5%다 옛날 그런 그 활황되는 그런 경제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스루프 타임즈의 그 현재 당분간의 주제도 한국은 저성장 구조가 뉴 노멀이다. 한 2%뭐 이 정도 작년께 한 1.4% 잠정 결정을 했는데 아마도 1.3%까지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4년에 2.2%니까 0.1%포인트를 내려잡았죠. 그러면은 2023년 실질 그 명목 GDP 성장률이 1.4가 아니고 1.3%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게 그 한국과 뭐 여러 나라 그 비교한 표고요. 어, 2025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네요. 뭐 그렇게 그렇죠. 저기 이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은 인도가 이제 계속해서 5% 이상대를 올라갈 것 같고 여기 일본 1%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가 상승률로 봐서 어, 뭐 경제 발전하면 물가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한국은 경제 성장률보다는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물가는 더 오를 것 같고 중국이 물가는 안 오를 것 같죠. 내려갈 것 같고 어 근데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높게 본다? 중국의 그 통계치는 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옳습니다. 트럼프 폭스뉴스에 나는 우리가 100% 테러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도 중국 이민자 때문일 것이다. 이런 센세이셔널한 의견을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테파니 칼로이라고 랩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이런 매체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 그 인터뷰한 바르티 모로는 중국인들이 멕시코 남부 국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기에 1인당 3만 5천 달러, 1인당에서 1인당 5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온 군인 나이대 남성 수가 전년에 비해 1,100% 증가했다고 말한 뒤 그들이 여기로 오라는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요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어, 미국이 테러를, 9.11 테러를 당하면서 국가안전부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강화했는데 그래서 그 어저께도 소개했지만은 그 국경 이민 이런 불법 그 이민 이런 거를 위해서도 200억 달러를 그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인력도 느리고 그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겠지만은 중국이 싫어서 그 이 망명성 그 이민으로 불법 이민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 있다. 그 속에 이 테러 분자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있겠다 하는 거가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중국 이민자들이 그 불법 그 이 텍사스 쪽으로 그 불법 넘어오는 그런 것들이 사진들은 뭐 가족과 함께 넘어가는 것 같고 어,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었겠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를 하면 그래요. 역사도 그렇다. 보는 그 역사관에 따라서 과거는 변하는 것이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집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들 용서해야 하나 텍사스 국경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오하라 히로시라고 국제투자 분석가가 현대 비즈니스에서 기고를 했는데 먼저 합법과 비합법을 구분해야 된다. 일본이 법치국가인 이상 법률 준수도 중요하다. 비합법에 입국하려 하거나 입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자인데 따라서 불법 이민이라는 말도 기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건 맞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비합법 침입자이지 불법 이민으로 불러야 할 존재가 아니다. 집에 누가 숨어 들면은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입국 심사란 바로 이 현관문의 대응이다. 현관 앞에서 정중히 거절된 혹은 그런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합법적 수단으로 침입하는 것이 불법 입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바보이 뭐 큐따라와 후테니 토라시라고 그 일본의 어떤 그 드라마나 뭐 만화 같은 건데 이런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 이민은 싸고 편리하지 않다.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설령 합법이라 해도 외국인 유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값싸고 편리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수용해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하지만 그 결과 사회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 그 터키인들을 이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취업근로, 우리나라도 가서 잠깐 그 광부하고 그 간호조무사로 또 갔었었죠. 잘 적응해서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뭐 이슬람 종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사회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당장은 싼 노동력으로 보여도 장기적인 사회 비용을 생각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싸기는커녕 비싸진다. 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영 노력 따위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블랙 기업들은 부려먹는 외국인 노동자를 얻자고 정부를 압박한다. 요 얘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블랙 기업이라고 여긴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중소기업, 근데 블랙 기업이라는 중소 블랙 기업이라고 저도 좀 표현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어떠한 직종이라도 일 내용에 걸맞는 급료를 지불하면은 인재는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만한 돈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없으니까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인 건데,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뭐 이런 등등이 좀 생각해 볼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가라는 말도 번역이 잘못된 거로, 이거 일본 애들이 어, 코스트란 걸로 원가로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원가라면 오른 것 같은, 원인 뭐 할 때 이제 뭐 근본 원인 뭐 이런 거 할 때 그 원자거든요. 그럼 원가면은 원래 그만큼 돼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되는, 그건 아니다 이게요. 코스트란 것은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블랙 기업은 일본인에게 적정한 급료를 지불할 생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것 같아 일본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 IT 혁명, 자동화 이런 거를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거에서 노동 인력이 좀 줄어들면은 결국은 임금은 오르게 되는데, 못 올려주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는 얘기인데,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동화 합리화에 의해 극복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화율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높죠. 중소기업들도 뭐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 외국 근로자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민청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사스 국경 문제를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데, 불법 침입 대국인 미국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정부는 철조망 설치를 불허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연하게도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맹반발했다. 2023년 대선에 대해서는 1월 25일 공개 한국화하는 미국 대선, 이게 왜 우리나라 이름을 여기에서 왜 또 써먹냐 그랬더니 이게 뭐 잘못 번역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원어를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맞아요. 한국화는 미 대통령 선거. 트럼프 지지가 높아져 막무가내 반 트럼프 세력 등을 참조하면 좋겠지만 불법 침입 문제도 선거의 큰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화하는 대통령 선거? 어, 누가 먼저 그랬지?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좀 에, 극단적이 됐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제2차 남북전쟁도 일어날 수 있겠다. 성격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미국의 분단은 불가피하다 해서 말한 흐름이 가속되고 있지만 불법 침입 문제로 국론이 갈려 안타까운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저도 우리나라에 그 대립이 그렇게 심해지면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아마 총을 휴대하는 나라였다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써 내전은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총 휴대하는 게 없다 보니까 뭐 정치인 테러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불법 침입자는 결국 불행해진다는 거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번호가 없으면 보통 생활을 할 수 없다. 은행계좌,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전화, 임대계약,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에도 사회보장 번호 제시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불법 침입자들은 그런 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지하세계로 빠져가지고 결국 마피아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아마 테러 분자들이 된다고 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우상화 전략 펼치는 에르도안, 전체주의로 치닫는 튀르키예. 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 보고 전체로 보자. 이걸 기업의 어떤 그 전체적 관점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이거를 그 이 정당이나 국가로 확대한다면 그게 전체주의가 되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전체주의는 그 잘못하면은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되는 그 우가 있죠. 오현우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했는데 원스 바탄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지 어쩌면 조국이 우선이다. 나라 이름. 예루살렘은 원래가 이슬람교였다.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요. 트르키의 보아지치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김동일 작가는 이러한 튀르키예의 변화를 경계했다. 김 작가는 2년 전 책 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합법적인 독재를 시작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음,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건립자이자 초대 대통령이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아타튀르크를 일종의 칼리파, 교황처럼 여긴다. 일반 학교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이슬람 종교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별도로 이 이슬람 교육을 충실히 하는 그 교육기관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그러죠. 지난해 대지진을 겪은 동남아 아나톨리아 11개 주에서 쿠르드족 밀집 지역을 제외한 10개 주에서 지지율 2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대지진 때문에 1년이 지나서 지금도 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을 지지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터키 국경에 근접한 데가 쿠르드족이 좀 일부 살고 있고 이란에도 살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또 중동의 복잡한 문제가 쿠르드족도 쿠르키스탄인가 쿠르크스탄인가 이게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이란 그다음에 뭐 시리아 일부 터키 뭐 이런 데 그 걸쳐 있기 때문에 흑해 주변을 통해 가지고 카스피해 주변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좀 문제 향후에 또 쿠르드족도 항상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중동이 문제인데 미 장관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가자 위기 수습위의 지역 공조 시사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우리는 블링컨 하기도 하는데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 최고 권력자 무하마드 왕세자와 리야드에서 회담했다.
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양자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의 전투에 수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의 위기 수습을 목표로 한 지역 협조에 대해 협의했다. 그래가지고 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그 수교의 공식적인 그 수교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었죠. 8일까지의 일정으로 그 사우디 외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그러고 지난해 10월 가자 전투 개시 이후 다섯 번째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 중단 합의 성사를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과 협의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엄청 바쁜 그 국무장관이 됐어요. 중국의 왕위보다 더 바쁜 왕위는 그 노땅이라 가지고 힘들지만은 이 블링컨은 그 왕위보다는 젊은데 국무장관은 이 누구죠? 그 전 국무장관처럼 떡대가 좀 있는 사람이 좀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정한 깡마른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공시된 2023년 기업체 또 일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이 매출이 9조 7천억 원대라서 매출이 13.5%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12.2%가 감소했으면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28.3%나 감소했습니다. 회사가 표현한 원인은 금속 가격 하락 및 전력 비용 등 매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 좀 적절한 원인 표현을 해 준 것 같습니다. LS의 그 매출액의 그 핵심 많은 부분들은 그 LS M&M 옛날에 LS 니코 동재련하는 기업이 있죠. 그 비상장 기업 그 포함해서 여기는 연결인데 매출이 24조 5천억으로서 40.2%나 크게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이 약간 더 증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34.1%가 증가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 편입에 따라서 매출 및 손익 온기 인식이라는데 이 온기라는 거 듣도 못한 용어로 이게 뭐 제가 전문 용어로 해서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은 이제까지 그 쓰면서 이 공시 내용들을 보면서 온기라는 이게 한자를 써놨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 이게 이 석유 정제업이 핵심이겠죠. 알짜배기들은 자꾸 비상장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어떻게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 비상장으로 하는지 매출이 77조 2천억 원대로서 1%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늘었으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겠죠. 51.4%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4조 원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2조 원 딱 반타작 한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글로벌 유가 하락 및 주요 제품 마진 하락에 따른 변동. 뭐 나름 되겠어요. 원인 설명이. 동양생명 매출 3조 2,500억인데 이게 말씀이 안 되네. 2022년도에 10조를 했어요. 68.4%가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더 줄어가지고 영업이익은 157.3%가 증가했다. 자, 다른 데는 매출이 늘어나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회계기준 변경 계약부채인가 뭐 이것 때문에 뭐 수익인식 기준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계약을 했으면 그거를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보험금은
월 나눠서 들어오는 건데 한꺼번에 어떻게 인식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팍 줄은 거 아닌지. 근데 딴 데는 모르겠어요. 삼성생명이라든지 제가 그 이 금융보험업 쪽은 아주 그 젬병인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 한번 분석을 하면서 좀 금융과 보험에 대해서 좀 배우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회계 기준이 도대체 뭔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태광산업 매출이 2조 2천억 원대라서 13.1%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으면은 매출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전년도에도 그 영업손실 1,044억의 적자였는데 991억 적자가 났습니다. 5.1% 개선이 됐어요. 영업손실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액 감소, 지분법 이익 감소 및 자산 손상 차손 반영에 따른 손실 증가. 어, 저는 그 고금리가 원인으로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요게 의미하는 개념이 태광산업이 뭘 만드는 회사인데 케미칼일 것 같은데 고금리와 그 수요 감소하고 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요가 감소됐으니까 매출액 감소는 뭐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지분법은 이제 영업 외 내용이니까 그건 뭐 그냥 관심사항 2차적인 관심사항이니까 선진이라고 그 비료하는 데일 것 같아요. 가태고가 아니고 이 비료 만드는 회사죠. 사료하고 사료요, 그죠? 사료계죠. 매출이 1조 9천억 원대로서 1.9% 상승했고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0.5%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36.5% 증가했습니다. 당해 주요 원재료인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에 따라서 사료 사업 부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곡물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남는다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실제 그 수익 가격은 얼마였고 판매 가격은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그런 변동 차이를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세방전지 매출이 1조 6,800억 원대로서 14.5%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많이 늘었겠죠. 62.3%. 예, 그런데 종속기업 얘기만 해요. 종속기업 실적 향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결과만 얘기하고, 로 인한 영업이익 및 세전이익 증가.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모양이죠. 어쨌든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수준으로 끝냈습니다. 세방전지라면은 그 배터리 만드는데 그 납 가격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도 나와주면 좋은데 SK온도 아직은 비상장이죠. 매출이 12조 9천억 원대나 되는데 69.3%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55.1% 증가하니까 이 갭이 거의 11%거든요. 증가를 이것뿐이 아니 그러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크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5,818억 원이나 돼요. 작년 2022년에는 1조 원 적자가 났고 자, 이게 도대체 이 2차 전지는 어디가 손익분기점인지 모르지만은 많이 팔면은 팔수록 지금 적자냐? 이게서 뭐 수율 상승에 따른 뭐 개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SK온이 돈을 쏟아부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보혜양조 뭐 그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제 규모가 많이 줄었네요. 매출이 930억, 2.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증가해 버렸으니까
이제 드디어 적자가 있습니다. 보혜양조에서 옛날 우리가 정정하는 게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이제 그 청주라고 그러죠. 그런 거 나오는 대로 알고 있는데 요즘 잘 안 먹죠. 이게 참 그 청주 만드는 회사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원재료 및 기타 부재료 등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 이 5.6% 증가한 거예요. 아니 그 증가한 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적용 변화 이거는 이제 뭐 영업의 손익에 대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얘기해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매출은 증가했어도 뭐 판매량은 좀 늘었는지 판매 가격이 좀 올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재료 및 기타 부재료 등 단가 인상이 돼서 매출 원가가 올라가지고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마 알미늄 매출이 14.1% 감소했고 영업비용도 적게 감소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영업이익이 84.4%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LME 가격 하락 이거면은 그 알루미늄이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글로벌 2차 전지 수요가 그 감소해로 해가지고 2차 전지 만드는데도 알루미늄 박판이 들어가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매출 및 수익성 감소했다.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이 감소했고 수익성 감소는 왜 영업비용이 늘었냐? 아니 늘었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많이 미흡하죠? 설명이. STX 매출이 24.7%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이 23.8%한 0.5% 차이 정도 되죠? 어, 그거가 영업손실 127억 원으로서 영업손실이 553.3%나 크게 증가했어요. 원재적 가격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요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인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원재료 가격하면 자기네들도 덩달아서 판매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지 XTA가 XTA, STX 조선 뭐 이런 거 이게 뭐 엔진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도통 이게 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이죠. 매출이 7조 4천억 원으로서 52.4%나 크게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7.5%밖에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 손실 개선이 무려 87.8%나 개선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적자가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1965억까지 줄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현대중공업 흑자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아직 오늘쯤 나올 것 같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량 증가에 따라서 매출액 증가했고 뭐 이런 얘기고 뭐 적작폭 그 뭐 원가 개선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적작폭 개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주요 관심 조선업은 제가 주요 관심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계약자산 미천구공사 이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스루프 분석을 하는데 개념을 주기 때문에 음, 뭐 2023년도 공식 그 보고서가 나오면은 요모조모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주로 그 재고자산 한 놈만 패고 있지만은 계약자산은 이제 포괄 제공으로 보고 있고요. 이스타코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하는 규모가 작은데 코스피에 있어요. 매출이 74%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 손실이 좀 개선이 됐네요. 45.6%. 그런데 재고자산 매각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 매출액이란 것은 제품 파니까 재고자산에서 판매하는 게 맞는데
매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매출이 영업으로 판매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뭔가 불용 재고를 어떤 재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판매했다는 얘기예요.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매출액으로 집어넣어도 되는 건지, 그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매출이 아니고 영업 부문 쪽이 아니고 영업의 부문 쪽으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규모는 작지만은 조금 호기심을 유발하네요. HL 만도도 HD 현대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 가지고 HL 만도 했는데, 만도 그러면 보통 냉방기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매출이 8조 3천억 원대로서 12.7%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11.6%, 0.1% 차이뿐이 안 나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12.6%가 증가를 했습니다. 요 0.1%의 차이가 영업이익에는 12.6%로 확대된다는 거죠. 어, 요거를 요거를 마지막으로 저기 오늘 2월 6일자 스로브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